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국정 운영 기조, 그리고 인적 쇄신 요구.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사실상은 거부한 것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하이라이트 한번 잠깐 들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습니다. 상식을 복원한 것입니다. 제가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나토 정상회의에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쳤습니다마는 그 결과 해외에서 최근 우리 원전 발주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발로 직접 뛰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그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등을 비롯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취임 이후에 100일 동안 무엇을 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알려주는 시간이 바로 어제 100일 기자회견이었는데요. 대통령이 얘기한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많았고요. 제가 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서해 공무원의 피살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진상규명, 이게 그렇게 중요한 화두였는지, 물론 중요한 문제이죠. 인권 관련해서 또 뭔가 거짓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00일 기념에서 이렇게 중요한 화두로 등장할 만큼 절박하고 절실하고 급박한 우리 생활에 밀접한 그런 얘기였는지, 사실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그 키워드 관련된 문제들은 또 서로 간에 의견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어제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총평 한번 여쭤볼게요. 김필성 변호사님 어땠습니까? 이제 여러 평가들이 있으니까 그거 다 보셨을 텐데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는 거는 대통령실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네.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단어, 좋아하는 말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독특하게 처음에 이제 경선 시점부터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게 있는데, 그거 연장선상에서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싶은 방식으로. 네. 그리고 곤란한 질문에 있어서는 나는 관심이 없다, 또는 못 들었다는 식으로. 사실 이 화법도 그 전부터 계속 있었던 화법입니다. 이런 식의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경선 시절부터 전혀 정제되지 않은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어쨌든 지금 지지율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일종의 여론 반전 또는 지지율 반등을 어느 정도 노렸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뭘 요구하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다못해 컨설팅이나 아니면 방향 제시 같은 것들이 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신자씨 변호사님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존 100일 동안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기대에 못 미쳤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한 로드맵 내지는 국정의 방향을 좀 보여달라. 지금까지도 그렇죠. 전부 다 국정 방향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게 이제 대체로 전 정권 탓하는 거 말고는 국정 방향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게 대부분의 네. 평가란 말이죠. 근데 저는 어제 기자회견 진짜 독특하다. 100일 기자회견 중에 이런 기자회견이 있었나. 퇴임 기자회견인 줄 알았어요. 아니 지금 딱 그 말을요, 유리님께서, 우리 방송 보시는 유리님이 네. 누가 들었으면 퇴임하는 대통령인 줄 알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요? 예. 자화자찬을 예. 쫙 늘어놓는데,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할 때 했던 걸 쭉 보세요. 그건 평가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가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는 이런 성과는 국민들이 이뤄내신 것이라 같이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연설문 구조가 전 정권 탓과 자화자찬, 전 정권 탓과 자화자찬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네. 100일 동안 도대체 굉장히 유능한 정권도 100일 동안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어쨌든 집값을 안정시키고 전세값 내려놨다 이게 본인이 한 거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또 없는 소리 서울대 이준구 교수가 택도 없어요? 자기 블로그에다가 쓰셨어요. 네. 집값 안정 정말 너무 후한무치한 얘기 아니야. 당신들이 한 게 뭐가 있냐. 서울대 이진구 교수는 엄청난 경제학자입니다. 예, 네. 퇴임하신 명예 조순 교수님이신데 경제학자 뭘 좀 들어가셨습니다만. 예, 근데 비슷하게. 예. 한 게 뭐가 있냐. 금리 오르고 공급이 어느 정도는 되면서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 생기고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집값이 지금 내려가고 있고 오히려 지금 걱정해야 될 것은 하드랜딩. 집값이 폭락하면서 하드랜딩. 예, 예. 집값이 폭락하면서 주담대 대출을 받은 분들이 그걸 부담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금융 전체에 부담과 경색이 일어날까 봐 그걸 걱정해야 되는 경제적으로는 그래서 그쪽 2030, 입장에서 보더라도 2030 영끌들에게 그래서 뭐 이자를 깎아주네 마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던 상황인데. 그걸 걱정해야 되는데 뭐 집값을 낮췄다 뭐 이래서 집값 알겠습니다. 올랐다고 종부세는 깎아줘 놓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종부세 내던 사람들은. 알겠습니다. 네, 알로에님께서 뇌를 정상화하라고요. 지금 강조를 엄청나게 해주셨는데 대박항해님께서 두 변호사님들 사랑합니다 이러네요. 두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우리 여기 변호사 3명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나만 빠진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사실 두 분 말씀 들었지만 이게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제 물론 그 전에 뭐 취임사, 광복절 기념사 계속 자유만 몇십 번씩 외쳐대던 분이 어제는 국민이라는 단어를 또 엄청나게 말씀하셨습니다. 19번이나 등장을 했다는 건데요. 이제 자유는 좀 내버려두고 국민을 좀 신경 쓰겠다는 뜻일까요? 뭐 지지율에 대한 그런 인식도 있었을 거고요. 이 국민이란 말이 뭐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만 정치인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정당하기 위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예요. 국민의 뜻이라고. 내가 이거 내 뜻이 국민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민생, 서민, 국민을 위해서 뭐를 한다는 얘기는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러고 그렇죠. 지금 자기의 그런 것들을 변명해서 얘기를 한 건데 네. 이거를 구체적으로 내가 뭘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걸 얘기하진 않고 그냥 다 국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뭉뚱그려서. 뭉뚱그려서 할 말이 없으니까 수성적 단어들이 계속 등장한 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통령실 개편 등 인적 쇄신 질문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이 있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그 인사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민생을 꼼꼼하게 받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이런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뭐 우리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네. 네, 대통령이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아직까지 제대로 좀 원인 분석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이미숙님께서 근데 도리도리 어지러워서 볼 수가 없었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도 지금 잠깐 보는데도 좀 사실은 이게 안 고쳐지셨네요. 딱 보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인사쇄신을 요구하는 것이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앞뒤를 모르는 얘기예요. 지금 인사쇄신 얘기 왜 하냐? 딱 까놓고 얘기해서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을 못 바꾸니까 주변 사람이라도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대통령 당신 바뀌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무시하는 거죠. 또는 원인을 모르거나 이해를 못하거나 대통령제니까 지금 당장 100일 만에 내려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 보고 당신 변화해야 됩니다. 근데 뭐 사람은 20살 넘으면 바꿔 쓰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던데 근데 그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척하는 건지 진짜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진짜 100일 되신 분은 내려오라고 바꾸라고 말 못하는 겁니까 원래? 이게 그거는 이제 복잡한 얘기 다 떠나서 사실은 네. 100일밖에 안 됐다는 점도 있고 조금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국민들 전체 이제 광장에 섰던 많은 분들 적극적인 분들을 떠나서 조금 거시적으로 이렇게 보면 탄핵의 효능감이 국민 전체로 보자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예, 탄핵해서 우리가 결국 누구한테 대통령이 갔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민주주의가 적어도 비극은 최악의 비극은 막는 제도거든요. 그렇죠. 민주주의를 믿고 가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국민들이 인사쇄신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사 문제가 가장 부정평가의 최대의 이유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 당신 바꿔 스스로 변화해야 돼라는 얘기를 인사쇄신이라고 하는 얘기를 완곡하게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구나. 이걸 알아들어야지. 근데 아직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인적쇄신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거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바뀔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실 하필이면 어제 뉴스가 같이 나왔는데요. 그 지난 8일 날그 국무총리를 배석한 자리에서 회의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네. 그 각 정부 부처의 실장급 공무원에 대한 검증을 최소화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와, 좀 놀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러니까 지금 8일 날은 최소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기사가 어제 오전에 떴는데 지금 곧 이어 있었던 기자회견에서는 이거를 뭐 지금 다시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사실 이게 어느 쪽이 맞는지 어느 쪽이 진지한지를 생각할 수 이게 사실 의문을 가질 수밖에 항상 없는 거예요. 메시지가 하나 안에서 항상 모순적인 메시지가 같이 나와요, 이분은. 왜냐하면 그 고용노동 관련된 분야에서도 완전히 앞하고 뒤가 다른 얘기를 어제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떠나서 어떻게 답인가를 떠나서 과연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말 이게 여기에 대한 좀 숙고나 아니면 논의가 있는 건가라는 네, 생각을 네, 가질 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근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모두가 대폭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거 없다. 이게 원래 대통령 스타일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단 말이면서 우리 보고 존중하라. 이런 주문을 좀 하는 것 같던데. 아니, 계속 존중해드려야 아까부터 돼요? 예. 말씀드립니다만은 대통령 스스로 바뀌고 그 하나의 대통령을 바꿀 수 없으니까 대통령 주변이라도 바꿔라, 참모라도 바꿔라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인데 다 싫다 이건가? 뭐 교육비서관 한 명 바꾸고 그 사람 왜 바꿨어요? 그 사람 불쌍해 죽겠어. 내가 딱 쪽지 보니까. 보냈다고. 그러니까 멍청하게 쪽지를 왜 남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전달했냐 이게 요지죠. 아니, 남들 볼 수 있게 체리 따봉 한 사람이 누군데 그거를 탓을 해요, 사실은.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김은혜 전 의원을 보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김은혜 전 의원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나? 장관 내지는 뭐 대통령실로 갈 것 같다. 네, 황상무도 저는 반드시 챙길 거다. 어느 시점에서는.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분을? 아니 뭐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런 거겠죠. 그래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 저 이제 대통령이 엊그제 저희 방송에 신장기업의 그 유시민 작가가 참석을 해가지고 네. 대통령이라는 직과 윤석열이라는 인격이 잘못된 만남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라는 직과 윤석열이라는 인격이 잘못 만났다. 네, 잘못 만났다. 잘못된 만남이네요. 잘못된 만남이다. 네, 그러면서 김건모의, 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간 코끼리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어머, 이건 좀 깨지고 싶다 이런 뜻인가요? 좀 그러니까 본인은 별 의식 없이 그냥 돌아. 그럼 도자기가 다 깨져. 코가 한번 그거 한번 휙 돌면 또 도자기가 다 깨져. 짜르르 우르르 그게 뭐 무너지거든요. 아기를 가졌다기보다는 잘못 아하, 들어갔다. 아기를 가진 건 아니지만. 예. 네. 그런 형상이에요. 자기가 뭐 하는지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심을 다해서 할수록 도자기는 깨진다. 그래요. 자, 반면에 지지율 하락하고 이준석 전 대표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또 즉답을 피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질문 나오니까 아까 우리 계속 얘기됐습니다만 대답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을 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그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고 또 저는 작년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다른 정치인이 어떤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챙길 기회가 없었다. 이 말은 정말 유체 이탈 합법 아닙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는 본인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나는 저 사람 말 모르는데 저거 나랑 상관없는데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면 뭐 어쩌라는 건지 그게 왜 다른 정치인의 발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사안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정면 승부를 해야지. 왜냐면 이준석 대표가 네. 16일 날 아마 라디오에서 했던 말 같은데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이제 계속 인터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직 그러니까 당대표직 사퇴를 두고 협상안을 제시했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실이 어쨌든 뭐 정당 소속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그 당이나 이쪽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당대표 너 물러나라 우리 당에서 뭘 해줄게라는 식으로 나서서 이걸 중지했던 거거든요. 이건 사실은 심각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말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적어도 입장 발표나 아니면 그런 게 없었다는 식의 해명이 나왔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사안이라고 언론에서 이렇게 좀 주목을 하지 않은 좀 감이 있긴 있었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내가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그런 지적에 나왔다는 것에 대한 해명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이준석 대표가 말한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오히려 정반대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이거는. 아니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대통령이 정말 뭐 챙겨볼 기회가 없었다 이거는 좀 솔직한 말이 아닌 것 같고요. 기자들도 그렇게 대통령이 말하면 좀 날카롭게 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파고들어서 질문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지지율 얘기도 물어봐도 대답 안 하고 이준석 전 대표 질문도 뭐 저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면 뭐 우리가 그냥 그렇습니까? 이러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일단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는 네, 거죠. 네. 그 내부 총질 당 대표는 라고 그 체리 따봉 보내면서 한 건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뭐예요? 소리를 듣고 그럼 판단한 겁니까? 네. 다른 민생 챙기느라고 다른 정치인들 발언을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쟤는 내부 총질 당 대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러네. 그리고 당일 날이 신문 하는 날이 가처분 신문 그렇죠. 기일이었고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면서 이게 약간 이게 또 조롱한다고 또 뭐라 하겠다. 요즘은 뭐만 하면 조롱했다고 그 신고를 해요. 방통위에다가 제가 누가요? 방송에서 사람들이? 무슨 자기들끼리 꾸렸어. 무슨 언론 감시단체를 꾸려가지고 신재심 선생님이 약간 타겟처럼 돼 있군요. 뭐 항상 김어준 신장식이 제일 최다로 조롱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요새 그 제가 이렇게 종종 챙겨보는 잠자기 전에 한번 웃고 자야 되겠다 할 때 하는 게 문세윤 황재성 씨 나오는 왕경영 조수봉 그거 보세요? 그게 뭐예요? 거기 보면 네. 뭔가 분명하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네. 그 교수가 얘기를 하는데 그 조수가 잘못 일을 해. 그래놓고는 못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그 리액션이 있습니다. 일종의 패러디 같은 거군요. 어버버버 하면서 이게 지나가거든요. 분명한 지시를 했는데 자기는 네. 잘못 이해를 했어. 그래놓고 못 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버버버 하고 딴짓을 해요. 이거 보신 분은 알 텐데. 나도 써먹어야 되겠다. 저는 자꾸 그게 생각나. 분명히 본인이 지시하고 체리 따봉 날리고 그다음에 왜 기자들은 그 얘기 안 하지? 이 XX 저 XX라고 진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라고 묻는 기자가 한 명도 없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당대표에게. 네. 어버버버. 알았어요. 또 조롱했다고 하겠다. 이거 죄송합니다. 진짜 위험하네. 예, 위험합니다. 잊어주세요. 네. 설마 저는 대통령이 그랬을 리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대통령을 믿습니다. 네. 자, 요즘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어저께 좀 이거는 안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강인선 대변인이 이제 나와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 진행을 했잖아요. 20분 정도 대통령 발언하고 원래는 뭐 40분이었으니까 20분 정도가 기본 배당된 시간이었겠습니다만 기자들로부터. 근데 15분 정도 오버되긴 했습니다. 질문을 원하는 기자들이 손들면 이렇게 대변인이 지목한 사람이 질문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SBS, 국민일보, 연합뉴스, 채널A, ABC, 부산일보, 요미우리 뉴시스, 머니투데이, 한국경제, TV, CNN, 이투데이 이런 순서대로 쭉 질문이 이어졌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연합뉴스하고 뭐 외신이야 그렇다고 칩시다. 왜냐면 연합뉴스는 또 뭐 기관통신이니까. 중요한 건 SBS, 국민일보, 채널A, 부산일보, 뉴시스, 머니투데이, 한국경제TV, 이투데이 뭔가 느낌이 딱 오죠. 상대적으로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언론사들만 지금 질문했다는 거예요.
보통은 대변인실하고 기자단하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은 좀 배제돼 있는 한국일보, 뭐 오마이뉴스, 뭐 경향신문, 한겨레는 아예 끼지도 않죠. 맨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내가 좋아하는 한겨레. 자, 이거 우연 아닐까? 어떻게 보셨어요? 뭐 우연일 리가 없죠. 우연일 리가 없습니까? 왜 우연일 리가 없다고 제가 이렇게 좀 확실적으로 약간 말씀하시네. 확신을 담고 얘기하는 게 네. 그 선거 전에 이미 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 메이저 언론만 언론에 대해서 언론을 같은 언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메이저 언론이냐 아니냐로 나눠서 보는 그런 관점을 갖고 계시는 게 사실 드러났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윤석열 정권이 기본적으로 언론을 다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질문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언론을 나눠서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보시기에 이거 보면 이제 경제지 이런 쪽이 더 이제 많이 드는데 그렇죠. 하고 싶은 걸 대답하고 싶은 걸 물어볼 만한 곳 그런 메이저 언론을 이제 지목해서 질문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리고요. 사실 뭐 노트북 반입 금지된 것도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기자들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죠. 자, 그건 그렇다고 쳐요. 요미우리 기자가 강제징용 질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요. 주권 충돌 없이 보상받을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요거 한번 들어볼까요? 과거사 문제라는 것도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할 때 그 양보와 이해를 통해서 과거사 문제가 더 원만하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어떻게 과거에 대한 정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의 저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했다. 그리고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강화할 때 과거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라고 하는 거는 과거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일 텐데 어쨌든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그 양보와 이해를 통해서 과거사 문제가 더 원만하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냥 양보할 테니까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으로 잘해보자.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이게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 방법으로 지금 여러분들 들리시나요? 과거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와 이해를 통해서 그래서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강화합시다. 요건 솔직히 어떻게 들으셨어요? 신 변호사님. 막 한숨이 그냥 푹푹 나오네요. 예, 그냥 요즘 이렇게 쭉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일본 곡물 야스쿠니 신사의 곡물을 복납한 것은 복납한 거. 관습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신사 참배한 관습으로 관습으로. 기울여졌다. 그다음에 오늘 아침 중앙일보 단독 이게 단독도 아닌데 중앙일보 단독이라고 해서 올렸던데 이상하죠. 말하자면 비행하는 일본 비행기가 독도 인근이라든지 우리나라 영공의 상으로 들어왔을 때 레이더를 통해서 사실은 공격 준비용 레이더일 수 있는데 레이더로 이걸 감시하는 것을 행동 지침에 2019년 1월 달인가 2월 달에 넣었다. 이거 문제다.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일본이랑 한판 하자는 거냐. 말도 안 된다라는 취지로 단독이 났어요. 근데 실은 이미 올 5월 달인가 6월 달에 아주경제에서 이 기사를 분석 기사를 이거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때 150m 상공 생각해 보세요. 150m 상공은 눈 뜨면 바로 위에 보이는 거예요. 150m 상공에서 우리나라 대조영함 등 군함의 500m 인접거리까지 북한 초계기가 와서 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레이더로 감시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고 우리나라 군에서는 레이더 감시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육안으로 다 보이고 하니까 감시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공식 입장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그런 행동 지침이 생긴 거예요. 이제 레이더로 감시하겠다라고. 근데 그거를 이종섭 장관이 폐기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기사가 이미 났었어요. 올해 5월달, 6월달에. 네. 근데 단독이라고 치고 오늘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일본이랑 싸우지 마세요. 감히 왜 일본 비행기에다 대고 이런 걸 해요? 왜 레이더 감시해요? 라는 얘기는 이건 일본 자위대가 할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일본 자위대가 할 말을 중앙일보는 단독 기사를 쓰고 네, 대통령실은 곡물 복납을 관습으로서 이해할 만하다 하고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관계를 맺으면 과거사는 사라진다.
이거 뭐 학폭 피해자한테 야, 네. 너 앞으로 2, 3년 학교 더 다녀야 되는데 빨리 화해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해자한테만 계속 그래요. 네, 피해자한테. 문제도. 우리가 피해자인데. 네, 가해자한테 안 그러고. 자,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한데요.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점점 더 이렇게 감정적으로 뭔가가 딱 올라오는 느낌이 듭니다. 레이다. 죄송합니다. 자, 이게 지금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대통령은 이제 일본하고 과거 문제는 덮어두고 우리가 그냥 먼저 야 양보하고 할 테니까 같이 잘 지내보자 이렇게 자꾸 하는 것처럼 들려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만 뭐 이건 사실 그 이제 기조가 명확해요 이건 지난 이거는. 광복절 예. 경축사에서 이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개정하겠다고 그것도 좀 했단 안 말이에요. 맞는 거. 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전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네. 거기에 저기 그 합의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양국 정상은 한일 양국이 21세기 확고한 설린 우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와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과거를 직시하고라는 말이 정확히 들어가네요. 예, 그러니까 이 선언이 네. 그 양국의 그러니까 한일 양국의 미래를 잘 해보자라는 건 맞는데 네. 출발점이 전제는. 뭐냐면 전제는 과거를 직시하면서 출발하는 그렇죠. 거예요. 과거를 먼저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는 전제를 깔아라는 근데 거죠. 아까 지금 이분 말씀은 양부와 이를 협력 관계를 강화하면 과거사 문제가 원만하게 논리가 완전 반대입니다. 그렇죠. 완전 반대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분이 그 이야기 하지 김대중 노부치 선언을 언급하지 않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를 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그렇죠. 며칠 안 된 상태에서 이분이 지금 도대체 그 선언의 내용을 뭐 지금 보면 몰라. 예. 지금 거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예. 더 이상 나가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는. 알겠습니다. 우리는 안전지향 방송을 하고 예,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JTBC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검색어 키워드 빅데이터를 조사했다는 겁니다. 총 15개의 키워드 가운데 부정이 11개, 긍정이 3개, 중립이 1개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논란, 비판하다, 비판, 우려, 위기, 지지하다, 범죄, 의혹, 욕하다, 이상하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폭력 이런 거 나옵니다. 또 저기서 좀 중요한 거 보이십니까? 왼쪽 위에 GX가 있어요. GX가 보통 X자 들어간 건 욕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아래쪽 중간 아래쪽에 보면 욕하다는 말도 정확히 있습니다만은 게다가 이상하다도 있네요. 이상하다. 아니 진짜로 욕이 있다니요. 이 윤 관련 키워드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 JTBC 자료에 이거 뭐라고 보셔요? 신장식 변호사님? GX라니요. GX겠죠 뭐. 저런 말이 왜 있죠? 대통령과 관련된 키워드에.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알았어요. 다 아시는 바대로. 알았어요. 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두 분한테 안 여쭤보고 저 혼자 말한 걸로 끝내고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점수를 한번 매겨보죠. 이준석 대표는 원래 이거 보고 야 국정 지지율하고 똑같다 25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사실은 뭐 그 전에 광복절 기념사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말했었습니다. 자, 두 분은 어떻게 말하는가요? 몇 점 주실까요? 낙제라고 봐야죠. 낙제인데 네. 몇 점이냐고요? 우리 낙제인 거 알아요. 예. 한 30점 정도 30점? 야, 김필성 변호사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게 다 떠나서 이 기자회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 국민들에게 어쨌든 이게 변명을 좀 어느 정도 하고 그리고 국정 공력이나 이런 것들 반등 기회를 얻는 게 목표였을 거란 말이에요. 네, 목표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데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건 사실 실패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점수를 높여주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자식 변호사님 몇 점 주십니까? 19점. 19점? 왜요? 모닝 컨설트라고 하는 해외 조사업체에서 거기서 22군데 그 국가의 수상에 대해서 조사를 했죠. 그랬죠. 국정 지지도 네. 조사를 했는데 각 나라별로. 각 국가별로 했는데 우리나라 윤석열 최고는 그 모디 인도 수상 74%입니다. 와. 그다음에 최저는 윤석열 19%입니다. 19점. 19점. 30점, 19점. 자, 고 담덕님, 우리 애청하시는 분인데요. 빵점 나왔습니다. 빵점. 알아서 들으시겠죠. 우리 방송 안 보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 한번 가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하는 목요일 이슈 삼합 시간인데요. 비대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반발해서 이준석 대표하고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이 단체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남부지법에서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목소리 한번 들어보죠.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삼권 분립이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권 분립에 설계된 원리대로 그런 상황을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당원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들을 전부 다 챙겨보지 못하는 그런 좀 다소 불경스러운 상황임을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삼권 분립의 위기다.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이고요. 또 불경스럽게도 대통령님 말씀을 못 챙겼다. 반사놀이. 예. 자,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저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요. 일단 현재 지금 한동훈 장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한 장관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제 분석한 걸 보면은 이게 그 입법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실이 그 당을,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정당은 입법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런 당을 간섭하는 것에 대한 뭐 정치적 중립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맥락상은 그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제일 지금 마치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른바 시행령 정치, 그렇죠. 여기에 대한 논쟁이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현 정권의 지금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같이 지적하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신대식 선생님도 그렇게 보세요? 뭐 저는 근데 이런 상황 자체가 대통령은 대통령이 자기의 책임과 의무, 직분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고, 여당 전 대표, 뭐 여당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여당 전 대표는 역시 여당 대표의 직분과 의무,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네. 반사놀이나 말싸움이나 하고 앉았다. 한쪽은 어버버하고 한쪽은 반사놀이하고. 네. 이거 자체가 문제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몇 점 주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우리 알로에님께서 슈퍼챗 10,000원을 보내주시면서 시험지 답변도 어지간해야 점수 매길 맛도 났는데 이걸 어떻게 매깁니까?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해보면 이준석 전 대표 사실 하는 말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도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 어저께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원은 오늘이나 뭐 내일이나 이제 좀 답변을 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워낙 사법 적극주의를 표방하는 분이다, 재판장이.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사실은 상당히 궁금한 상황이 됐거든요.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간에 국민의힘은 사실은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특히 비대위가 출범했는데 바로 정지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심각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난 저 비대위는 그냥 있어도 스스로 무너질 것 같아. 아, 왜요? 아니, 가처분과 인선하는 상관없이? 거, 가처분과 상관없이 인선하는 거 보세요. 네네네. 언론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게 비윤핵관으로 비대위가 구성됐다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일단 주호영 그 비대위원장 자체가 윤핵관, 언론 검색, 옛날 그 선대위 구성됐을 때 보면 이 양반이 선대위원장인가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 뭐 이런 거 하면서 윤석열의 마음을 윤석열 후보자의 당시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광주의 주씨 그 아들은 청와대 6급으로 채용돼 있고 아버지는 비대위원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박덕흠을 사무총장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철회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본인이 고사한 거예요. 철회한 게 아니라 본인이 고사한 고사했는데 거예요? 예, 예. 고사한 이유가 뭐냐면 나 상임위원장 해야 되기 때문에 고사했어요. 아,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그 말하자면 자기 친인척 회사에, 자기 가족 회사에 광급공사 몰아줬던 문제가 완전히 그것이 해결된 지 얼마 안 됐다. 해결됐다는 평가도 좀 납득하기 어렵지만 그렇죠. 해결된 지 얼마 안 됐다. 그리고 상임위원장 해야 된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사무총장으로 하려고 한다. 주기환 같은 양반을 본인 이제 검찰 때 광주지검에 있을 때 수사관으로 있었던 수사관, 사람. 네. 아들은 청와대, 아버지는 비대위에. 완전 친윤으로 똘똘 뭉친, 그다음에 그 청년들은 이준석을 대체할 만한 사람 누구 있나 하고 찾아본 여성 하나, 남성 하나. 네. 저는
이거 가처분 신청 결과와 관계없이 이 비대위도 오래 못 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런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법원에서 나오는 길에 기자들이 주호영 비대위원장하고 극비리 회동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저도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그 질문에 대해서 확인해 줄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도 안 말하겠지만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저는 들립니다. 자, 어쨌든 만나기는 만났는데 결과는 말해줄 수 없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뭐 할 얘기가 사실은 만나서 할 얘기가 없었을 거고요.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뭐 저쪽에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없다 이런 네, 얘기도 예, 있어요. 예, 카드도 예. 없고 그렇다고 뭐 결국 이준석 대표 보고 양보하라는 얘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렇죠. 사실 뭐 전화 통화 정도 하지 않았을까? 실제로 만나서 이준석 대표 스타일상 일단 뭐 보자 그러니까 한번 만나서 좋게 얘기해 봅시다는 할 타입은 아니고요. 뭐 전화한 거 한 몇 번 얘기하고 그냥 관둡시다 하고 끝났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특별한 건 없었을 네. 것이다. 자, 가처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세요? 가처분은 사실 법리적으로 하면 제 생각에는 인용되는 게 맞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네. 현재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당원이 당대표가 거리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의 비상 상황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당의 비상 상황을 이 두 가지 주에 준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두 가지에 준하는 상황 모두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문제는 물론 그리고 그 외에 또 자잘한 절차적 하자도 좀 주장하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문제는 이거를 사법적극적인 측면에서 당의 그 정치적 행위,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법원이 간섭하기 시작하는 개입을 순간. 하냐 안 하냐의 문제일 뿐이지 법리적으로 따져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하면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군요.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자, 세 번째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영희 생각에서 민주당의 당원 80조 이 바꾸기로 한 것에 대해서 일장 연설을 했었는데 어제 갑자기 또 그게 다 뒤집어져가지고 이 다이내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결론은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에서 이제 이걸 틀은 건데요. 기소가 되었을 때 당직을 정지하는 내용의 이 당원 80조 1항을 개정하지 않고 대신 80조 상함에 있는 그 판단, 정치적 보복인지 아닌지 이걸 판단하는 주체를 바꾸는 쪽으로 좀 정리가 됐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찬성했지만 비대위원 중 다수가 반대했기 때문에 특히 의원들 가운데 80%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절충안으로 그냥 정리를 한 것인데요. 자,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신 변호사님? 일단 저는 이 사안을 대하는 언론의 프레임을 잘 봐야 되는데 언론의 프레임. 일단 그 3항을 개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하기로 했고 오늘 의결합니다. 예, 3항을 개정을 했잖아요. 내일 참. 예. 근데 언론 보세요. 이재용 방탄용 당원 개전 무산 내지는 그대로 유지 뭐해서 아무것도 자꾸 하나 안 고친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돼요. 헤드라인은. 네. 내용으로 들어가면 3항은 개정했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얘기 뭐야? 말하자면 이재명 방탄이냐 아니면 이재명 공격이냐. 민주당 안에는 그 둘만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예. 실은 절충안이 나온 거고 제가 보기에는 양쪽 진영이 전부 다 이 절충안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내용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 국면이 그렇다는 거죠. 저는 내용에 대해서 그 심대한 사정 변경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은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검찰의 기소에 따라서 당 대표의 명운을 정치적 명운을 갈라지도록 그걸 그대로 허용하는 게 맞냐? 그렇죠. 네. 이거는 최초에 2015년에 문재인 당 대표 시절에 이 조항이 나올 때하고는 정치적 상황이 매우 다르다라고 하는 점,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다라는 점을 내용상으로는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미 이렇게 양쪽이 더 이상 반발하기 어려운 국면. 이재명 의원도 뭐 당의 뜻에 따르겠다. 내용상 뭐 문제가 있다고 보나 당의 뜻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이것이 정치적으로 당 고위직에서는 물론 일반 당원들은 이런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지금 언론의 프레임을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 싸움을 부추기는 거에 동원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자, YJ 양님께서 이재명을 검찰과 언론에 갖다 바친 거예요. 이렇게 딱 단언을 해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아니, 보세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건 아니에요. 예, 사실 뭐 기존 조항에 있어서도 이게 일단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라고 돼 있어서 모든 범죄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이게 그렇죠. 규정이 좀 애매하게 돼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게 그 직무를 동시에 정지하고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실 재량 규정이었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그 조항의 구조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거를 해야 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량권이 이렇게 넓지 않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있었고요. 네. 저는 뭐 이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사망 고친 건 적절했다고 보는 게 왜냐면 사망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 전에는 그 중앙윤리심판원이 저기 이거를 그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었는데 네. 중앙윤리심판원이 징계를 원래 의견하고 조사하는 기관이고 네. 정책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사망에 의해서 구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게 징계나 이런 것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고도의 정치적 판단으로 그 징계를 하지 않고 직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판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 것은 정치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관 그리고 저기 윤리심판원과 분리된 기관에 주는 게 명문상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개정된 안으로 가는 게 뭐 지금 정치적 이런 거 프레임은 둘째치고 구조는 사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당원 80조 존치 결정, 유지 결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80조 1항은 유지하고 사망을 바꿨단 말이에요. 바꿨다. 네. 그러면은 정치적 절충이라든지 또는 뭐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서 뭐 기소되더라도 보호할 수 있다. 정무적 판단 우선하기로라든지 이렇게 저는 기사가 나오는 게 오히려 사실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마치 80조 1항 개정을 요구했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패배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그래서 박모 후보는 싱글벙글하고 이재명 후보는 치우라고 나 큰일 났어 라는 것처럼 언론이 보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군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 프레임은 어디서 출발했냐면 이 80조에 대한 논란이 이재명 개인에게만 적용돼서 개인만 문제되는 걸로 지금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 뭐 80조가 개정이 되면 이재명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맞죠. 예, 그 8조 개정이 안 되면 이재명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이재명이 끝장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게 지금 결국은 사법적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규정 자체가 원래는 재량 규정이었고 네. 지금 이거 관련해 가지고 수사받을 사람들은 이재명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이거를 이재명 개인에게 프레임을 맞춰서 하면 사실은 그 프레임이 왜곡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 변호사님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왜곡시키고 있다 언론이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간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재명 의원이 3개월 만에 문재인을 제거했다. 그리고 거기를 장악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인지 현재 당원 개정을 두고 계파 갈등 보였던 민주당 정리가 된 것인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